네, 두 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부터 좀 살펴봐야죠. 일단 간밤에 표현을 그러니까 타결이라고 해야 됩니까? 봉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봉합이 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봉합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왜 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의원총회도 늦게까지 했고 또 쌍권 지도부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간에 뭔가 이제 조율도 있었던 거는 맞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단일화 날짜를 못 박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전당대회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어쨌든 의결 과정도 남아 있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마뜩치 않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위기가 풍풍 나오는 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젯밤에 어쨌든 뭐 당장 요거는 어떻게 잠깐 요 위기는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 언제 만날 건데 둘이서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림을 사실 많은 이제 그 의원들이 압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오늘도 지역 일정 있지 않습니까? 당장 너 안 만날 거야라는 것들을 어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좀 급한 건 한덕수 후보 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캠프도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는 봉합이라고 하기 단정짓긴 조금 애매하다. 그냥 일단 뭐 웃으면서 예전에 그 LG 트윈스의 조인성 포수와 심수창 투수가 이제 같이 이렇게 껴안으면서 약간 웃으면서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운드에서 싸운 뒤에. 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라. 갑자기 프로야구 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요즘 한화의 기세가.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공동 1위 아세요? 네. 저는 공놀이 안 본 지 좀 돼가지고 그깟 공놀이. 네. 저는 안 봅니다 요새. 요즘 하나 보면 뭐 그냥 뭐 선발진이 그냥 끝까지 가지자 봅시다. 네. 판타스틱 4도 아니고 판타스틱 5. 네. 뭐 그냥 근학으로 사는. 축하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선결 조건 3가지 수용한다고 했고 선대위도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근데 결국은 5월 11일까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11일까지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자 이제 후보가 선거 레이스를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특히 당의 뒷배가 없는 한덕수 후보로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이러한 시간표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후보로서의 어떤 승리의 기쁨을 누릴 그리고 우리 후보로서 여러 가지 당무 우선 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져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일견 맞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 주류한테 사고 있는 것이거든요. 속칭이자 이거 뭐 유튜브 연장 방송이니까 뭐 심의에서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속칭 튕긴다. 이 모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의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그럼 하여간 중간에서 튕기든 뭐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은 나의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는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근데 할 건데 단일화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 그게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버틴다고 했을 때 방금 김은지 기자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버텨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완주라는 옵션을 이행할 그 능력과 이제 실력이 없고 지금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김문수 후보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완주할 수도 있어요. 완주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후보 등록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버티게 되면 한덕수 후보 쪽에서 먼저 무릎 꿇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생각한 단일화라 함은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서포트해주는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반대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7일까지 뭐 하면 좋은 건데 11일까지 하면 좋은 건데 안 돼도 뭐 25일까지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25일. 네. 심지어 25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정무와 전략을 짜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지난 2022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며칠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신다면 그것도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른 쪽에서 더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과 그리고 실리적인 상황 심지어는 오늘 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지금 보면 아직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김문수 입장에서는 굳이라는 상황이 지금 드는 것이죠. 그러면 11일을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전 넘길 가능성이 저는 꽤 충분히 높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봅니다. 네. 그래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인쇄 이후에도 단일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 그런 서로의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이상 단일화라고 하는 게임이 사실 그렇게 쉽게 성사되는 것들은 꼭 아니거든요. 그러면 12를 넘겨서 막아다가 그럼 한덕수 후보가 아휴 그냥 저 접을래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접을 수도 있죠. 예전에 그럼 반기문 오히려 이제 전 그걸 총리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도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지금 한덕수 후보 쪽에 몰려 있는 이 파이라고 하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새롭게 중도층을 확장해 갖고 만든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제3지대 깃발 꽂은 게 아니라 원래 보수 진영 파이가 가지고 있던 거가 일부 분할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중간에 드랍을 한다. 그럼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별로 네. 낮다 보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김 후보 측은 하고 있으니 더 이제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단일화가 사실 쉽게 일어났던 적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이 맞죠?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그때도 아유 진통이 컸죠. 예, 사실 마지막까지 시간을 가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룰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결국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로 끝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갈등 상황이 크다 보니까 대선 당일날 투표 이제 하고 바로 나가버리는 모양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서로의 원망과 원한,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예. 지난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만 하더라도 직전에 이루어져 가지고는 투표용지에 각자 이름이 쓰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덕수 쪽으로 가 있는 뭐 이제 그 관료 출신 말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캠프에 가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캠프 소속되면 약간 해당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한덕수 후보가 뭔가 이제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지원 사격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도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 당장 또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의원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또 이렇게 항의하는 의원들 이런 의원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세력들이 지금 당 안에 뽑힌 후보가 아니라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두 분의 진단을 종합하면 지금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간의 물밑 교섭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물론 물밑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유기적으로 뭔가 되고 있는 것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원래 당의 공식 후보가 되고 나면 당 메시지로 모든 것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공당에서 후보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미 후보로 당선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뭐 꽤까지는 아니더라도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본인 개인 단톡방에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비 후보 시절부터 경선 뛰었던 거기다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과 유기적으로 지금 김문수라고 하는 후보가 결합해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좀 단면으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 공지 따로, 당 공지 따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메시지 스피커가 이제 단일화가 좀 돼야 돼요. 통일이 되면서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지금 사실 선대위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몇 번의 수정 공지가 올라왔는지 이제 하고 바꾸고 뭐 계속 수정하고 이런 시기 자체가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양측이 다 지금 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 김문수 후보는 아니 그렇게 경선 때는 자기가 가장 한덕수 후보랑 적극적으로 단일화할 것처럼 내세우면서 그 덕에 지금 이 당선이 된 건데 선출되자마자 약간 바로 톤이 좀 바뀌는 이것들이 보이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당의 후보로 자기들이 뽑아놨으면 이 후보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데 바로 흔들면서 지금 뭐 말 바뀐 거 아니냐 막 의원총회까지 열고 성토장 열고 이거 되게 우스운 거죠. 물론 이제 합친다고 뭐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장 결정적 단어가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돕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게 입장 내놨던데. 예,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12.3 내란을 겪고 8대 0의 결과를 안게 되어 있는 당으로서 그 단어를 꺼낸다고 하는 게 선거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분의 설화가 한두 번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단어로서 나오는 아주 감정적 단어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죠.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덕수, 김문수 모두 윤석열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뭔가 거중 조정하거나 뭐를 이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까? 한강공항 빼고.
개 끌고 네. 한강 간 거 빼고 혹시 그런 움직임 혹시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본인은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말이 먹힐 리가 없다. 안 먹힌다? 최소한 김문수 후보층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선 기간에는 막 지지자들도 막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지지하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된 거긴 한데 막상 되고 나서는 이도저도 아닌 묘한 스탠스를 취하고 굉장히 본선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윤석열이란 족쇄를 계속 안고 뛰는 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그림을 만든다? 그럼 사실 우리는 내란 동조범들끼리 합친 내란 연대가 맞습니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김 후보 측은 별로 원하지 않을 뒤에서라도. 겁니다. 뒤에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친윤계가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을 잘 안 듣는 상황인 거죠. 그 이름은 쓰고 싶지만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단일화를 하건 말건 그것은 이미 진 게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선거에 정무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은 뭐 하고 있대요?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명태균 씨와 만나서 술을 먹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도 저도 봤고. 예, 네.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있었다면서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씨의 입장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고 또 아크로비스타에 자주 들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누가? 지금 최근에 아크로비스타 갔다 이런 식의 보도가 윤상현 나온 사람이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또 김문수 캠프로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할 때 소위 말하는 20용, 18용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약간 떨어지는 추세이긴 했지만요. 네, 그런데도 이제 일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 그러니까 당시 장관을 그렇게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친윤 후보들 자꾸 내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는 개엄하는 당일에도 김문수 당시 장관을 딱 그 시간에 부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봤을 경우에 김문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극우적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선고론 아니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믿업지 않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알겠고요. 근데 네. 그나저나 한강은 왜 갔답니까? 예? 별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겠지. 근데 계속해서 본인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본인 과시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관종기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본인만 풀려 나와 있지 밑에 같이 그러니까 주임무 말이에요. 종사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니 뭐가 떳떳하다고 그렇게 그럽니까?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저것이 표에 도움이 되냐, 정말 보수 유권자들 눈에도 저게 좋게 보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대위원장에 한동훈 이름은 빠져 있더라고요. 네, 빠졌습니다. 합류 안 한다는 겁니까? 추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 그림에 같이 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처음에 선대위 인선이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들어갔다가 내정이라고 바뀌었다가 결국에 이제 빠지는 모양새가 된 건데 스토리가 또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의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모든 후보들을 다 캠프에 넣어가지고 우리 함께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경선 뛰었던 후보들 이름이 다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제 예고된 수순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말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 넣으려고 한다고 공동선대위로 할지 상임 이것도 사실은 다 급이 있잖아요. 이것도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름이 딱 올라가고 나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진 후보고 또 한데 여기에 플러스 더해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계산이 좀 복잡해진 게 이번에 표차가 좀 있게 졌어요. 그러니까 좀 막 클로즈하게 진 게 아니라 표차가 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좀 곤란해졌다. 지금 어떻게든 이 당이 어쨌든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에 같이 띄워주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무 깊게 인볼브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 어차피 대선 지는 싸움인데 지고 나서 오히려 같이 공동 책임을 뒤집어 쓰게 돼요. 그러면 그 후보의 당권이든 뭐든 다음 스텝이 모호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당한 표차로 진 후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삐졌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뭔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지금 계속 라이브 방송으로 과자만 까먹고 먹방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좀 노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인 게 잘 치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인 게요. 같이 원래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해지면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인데 지금 당장 안철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사과를 밝혀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는 또 다른 경쟁자였던 홍준표 이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을 가면서 탈당을 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갔을까요? 애초에 지금 당에 대한 배신감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고요. 사실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걸 감추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야 될 것 같긴 근데 한데요. 수사받아야 되죠. 예, 어제 오늘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죠, 계속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결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심지어 지금의 단일화를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었냐, 나를 뽑지 그랬냐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한다면 결국 비상계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탄핵 소추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모호한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입장이 달랐던 후보인 거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 본인의 자산을 깎아먹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예전에도 정계 은퇴를 번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계 은퇴가 영원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는 싸움에 본인이 괜히 개입했다가 이 똥을 뒤집어 같이 쓰느니 그냥 피해 있다가 상황 봐서 뭐 그대로 쭉 시민으로 살아도 되고 여차하면 당에서 다시 소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옵션을 좀 열어두는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차기 당권.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차기 당권 노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모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만이 아니라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이런 수많은 주자들에 대해서도 결국 그 논란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철수 의원은 김문수 후보한테 그 계엄 유가돼서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근데 선대위원장은 또 왜 합류를 했대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뭔가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지율도 없어, 뭐 세력도 없어, 안에 개파도 없어, 뭐가 없는데 뭐 대세를 따르든가 아니면은 누구 말한 것처럼 쫓겨나서 당 차리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아니, 따를 거면 사과 요구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 면은 세워야죠. 스타일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소신은 소신대로 펼치고 당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겠다 이렇게 뭐 선회해 보면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은 개인 입장이고 또 이제 그 선당 예, 이런 겁니까? 선당 후사입니까? 뭐 그분은 철수가 이제 항상 아무튼 때문에. 단일화 이야기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유일하게 조계사를 가지 않고 대구로 가가지고는 절에서 일정을 소화했었거든요. 이준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없이 본인이 소환되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염두에 두고 신경 썼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긴 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됐을 경우에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본인으로서는 일정한 공간이 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10%의 문턱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비를 보전받으려면 절반 20%고 15%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여튼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은 더 이상 아니, 말로는 그러는데 네. 정말로 끝까지 가느냐라는 거죠. 그건 정말 아무도 본인도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말로는 자기는 이제 현금만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금? 네, 그러니까. 수표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나중에 어음 끊어주는 거는 안 된다. 네. 어음. 네. 그렇죠. 미래에 보장된 것들보다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을에만 배팅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두 번은 못 맞겠다 이 얘기인 거죠. 뭐 뒤통수 맞아갖고 당에서 축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뭐 이준석 후보하고 뭐 개인적인 사이가 나쁘다 이런 거가 떠나가지고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딜레마와 비슷한 건데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입장이 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단도시 그냥 반 이재명으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묶어봤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좋을 게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거를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뭔가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완주하는 게 다음 대선은 다음 이제 뭐 지선과 총선을 통해서 당을 살리는 길이든 뭐가 됐든 어쨌든 앞으로의 여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드롭을 하게 되면 당 자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상황인 건데 그럼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우리 당의 뭔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뭔가를 내놔야만 하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명분만 얘기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막아야지, 이준석도 함께하지, 원래 우리 당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인 거잖아요. 명분이 아니라 실리적인 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사실 그럴 상황도 아니다. 어차피 그것도 뭐라도 주려면 당선이 돼야 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포함한 빅텐트에서 당선이 되어야 그다음에 뭐 총리를 얘기하든 장관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건데 그 약속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그런 거 약속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 되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대법원으로 잠깐 갑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랬는지 혹시 좀 나오는 뒷이야기 없습니까? 그러게요. 그 이야기가 취재되면 좀 어마어마한 단독일 것 같은데요. 없어요? 몰라요. 뭐야, 취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사실 대법원 취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례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감을 낼 거라고 하는 것도 예상치 못했던 바이고 또 아니, 이런 그러니까, 결론 날 거라는 것도 몰랐기 아니 때문에.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 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서초동 안에서 서초동에서 돈다는 얘기 계속 돌았었잖아요. 뭐 그런 조선일보 칼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대법원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결정했다, 정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하죠. 법원이 왜 동시 제거를 하는 주체여야 되는지. 엊그저께 그 민주당 그 비상의총에서 뭐 저기 뭐 기획 이렇게 얘기한 의원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던 때 양승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법농단으로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만큼의 사안인데 자기가 이제 구속되고 나서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생각이 많이 나더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구속 취소되는 그 소감으로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도통 무슨 이야기였냐라는 해석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어떤 상황들을 보니 이게 어떤 법원발의 어떤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여튼 지금 이례적인 대법원의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생겼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간을 좀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 특히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인정하지 않고 바로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내므로써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여기 차승원 교수님도 좀 출연을 몇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좀 법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고 이어서 이제 그 제출 기한 20일은 지킨다. 요 네. 약속을 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 제출기간 10일 이렇게 형사소송법이 명시된 기본 절차를 규정하는 적법 절차 따른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제발 해주면 모든 혼란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 같은 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선 전에 확정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거 혹시 이러는 거 아니라는 음모론이 자꾸 불이 붙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원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뢰도를 다 깎아먹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는 것도 좀 의아한 상황이었는데 그 결과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거니까 물론 저도 정말로 정치적인 어떤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무리해서라도 파기 자판을 했겠죠. 근데 이제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걸 보고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된 거는 이 판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 취지를 할 수도 있고 또 2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확보되어야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간에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받고 흔들렸습니다만 그리고 뭔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이 깔끔하게 나왔을 때 그 지지자들 중에서 집회를 일부러 사실 해산을 하고 승복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하다못해 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들만 잘 지켜주고 그 시간만 잘 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막 온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지금 불신을 자초해 놓고 나서 아닙니다. 그거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걸 누가 믿습니까? 저는 이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구렁텅이에 들어갔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인데 그 후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다들 좀 대학을 헛나오신 게 아닌가, 공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사법고시도 패스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헛똑똑이들 있잖아요. 물론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좋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헛똑똑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라 실제로 국민들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섣불리 정치적인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박균택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박균택 의원은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던데요. 한 그 연구관한테 판결문 미리 쓰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조희대 대법원이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어떤
그런 의혹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절차상의 공정성을 얼마나 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6만 쪽에 달하는 재판결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볼 수 있느냐라는 점도 제기가 되던데 그거 말고 지금 이번에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12명이 충분한 어떤 토의와 숙고를 거쳤느냐도 사실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렇죠.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고 너무 대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문영배 이제 전 재판관이죠.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 어제 보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했을 때 뭐 이 과정을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인하대학교 가가지고도 이렇게 그런 강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랜 절차를 거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아름다운 결론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선고일이 한참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적어도 국민한테 어떤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설명하는 사법부에 좀 친절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전 국민이고 사실상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절차에 대한 친절함과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불신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이상 어떤 의심이 눈초리를 과해서는 무조건 의무론이다라는 식의 사람들을 치부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부분 판결문만 그 텍스트로 보더라도 2명의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제 지금 소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애당초 그러면 10명은 또 역시 다수 의견 뭐 그거였고 그래서 한 번 토의한 다음에 다수결 해가지고 그냥 간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이 더 있었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는지. 근데 수기를 거치는 과정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딱 2번 하고 그냥 끝났으니까. 그럼 도대체 대법관 사이에서 전원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토의 과정이 어떻게 됐던 것인지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텐데 10명이 쓴 것보다 2명이 쓴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더 잘 썼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의 판례들이나 이제 법적인 그 입법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재명 개인을 떠나가지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행위 언행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딱 분기점을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든 유죄든 쉽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판례인 건데 이거를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 그럼 이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률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법관들이 법리적인 부분만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순수하게 믿을 사람이 과연 지나가는 시민들 듣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이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갑자기 또 정치적으로 유리해지니까 막 목소리 높이는 이런 국민의힘도 이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를 전혀 예상을 못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 수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과정과 대법관 재판 구성 과정은 달라요. 예, 그렇죠. 예.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같은 네.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대법원장의 만약에 심기가 대법관들의 판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게 전원합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그러면 그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대법원 어떤 전원합의체에서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알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정말 이 주권자의 시간에 갑자기 쳐들어온 법원의 행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권자의 어떤 평가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하고 말 것도 없이 뭔가 시험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개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조 엘리트들의 행태들을 봐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좀 짚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뭐 행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진짜 우선 과제로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때 잠깐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좀 이어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차기 정부에서 뭐 사법개혁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